안녕하세요. 몽실맘입니다.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시간이 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은 박경리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토지를 생각하면은 박경리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김현숙 교수님이 박경리의 말을 계속해서 쓰고 싶은 읽히고 싶고 더욱더 알리고 싶어서 계속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6권 48쪽 박경리의 말 피는 흘릴 만큼 흘려야 병은 치유되는 법이다. 읽을게요. 하나이며 둘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관계. 평사리를 떠나온 서희, 간도에서 자리를 잡은 후 길상과 결혼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현은 아버지 이동진에게 이혼인을 막아달라고 청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웃이었던 이상현과 최서희, 그들은 구슬처럼 영롱한 양반댁 도련님과 애기씨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이동진과 최치수는 절친한 친구였으며 서희 할머니 윤씨 부인은 이상현을 손녀 사이로 점찍어 놓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이상현은 다른 사람과 정혼하고 결혼까지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혼인은 제대로 말도 꺼내보지도 못한 채 끝납니다만 당사자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나 여전히 아쉽고 약간은 애매한 일로 남겨집니다. 이후 상현은 서희를 도와 평사리 사람들과 함께 간도로 왔습니다. 서희 결혼 결심 앞에서 저도 모를 질투에 사로잡힌 상현. 양반이 법도와 서희 장례를 내세워 결혼 반대를 운운하는 상현을 박경리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의 절실한 이유는 등 뒤에 감춰버리고 잠옷 적응당한 척 그 구차스러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다. 그뿐이랴 길상과 서희와의 혼인을 빠개버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 어떤 비열한 수단도 서슴없이 죄책감 없이 강행할 상년이 정신 상태였다. 그런 아들에게 이동진은 서희는 사내보다 담대하다며 연해주 간도 바닥을 다 찾아도 아니 조선 천지에도 길상이만 한 신랑감은 없을 거라고 극찬합니다. 이런 자신이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 심정이 꽂히는 것을 이동진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들 아들이 왜 저리 허둥대든지 어떤 복잡한 심정일지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편으로는 지질이 못났다 싶어 우라통이 치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상황에 상년이 말려들어 갔다 싶어 애처롭습니다. 결국 아들만큼이나 아비의 마음도 헝클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매듭짓듯이 내놓은 아비 말이 피는 흘릴 만큼 흘려야 병은 치유되는 법이다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아들에게는 물론 이동진 스스로를 위로한 말인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희 길상의 혼인을 추진하려고 길상을 데리고 김훈장을 찾아갔을 때 이동진은 다시 흔들립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의논하자 김훈장은 회기망측하다고 고함을 지르며 격노하고 더러운 야합이라고 서희가 이익에 누멀었다고 합니다. 한탄합니다. 당사자인 길상이는 모멸감을 느끼며 이미 정해둔 여자 오기내가 있다는 핑계로 혼인을 거부합니다. 그 순간 이동진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그러나 실망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스스로도 이상한 상태라 여겨지는 기분에 빠져듭니다. 다음날 이동진은 자신을 되짚어봅니다. 그때의 안도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행여라도 김훈장이 반대해 주길 바란 것일까? 길상이 나서서 마다하길 바라는 것일까 등등. 그리고 자기 내부의 서희와 길상이 결합을 반대하는 무의식의 방해 공작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르자 이동진은 뭐라 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착잡하기보다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할까요? 아비 모진 말에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며 그래도 이게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도 아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니 이동진이 자괴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동진이 마음을 되짚어 봅니다. 대쪽 같은 양반, 수양하듯 살아가는 선비 이동진. 그는 자신과 자기 피부치에게는 더 엄격했습니다. 아들 상현이 복잡한 심정도 전후좌우 상황도 모두 헤아리지만 아들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칼날 같은 말을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자식만을 위하는 기울어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공평하라는 그 요구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거리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하는 일인 듯도 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나는 아닌, 그렇다고 남도 아닌 그 미묘한 거리를 감지하면서 나와 타자라는 거리 감각을 익히는 일 말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죠. 자식 때문에 속 끓이는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 아이라면 나도 쿨하게 21세기형 인간이라든지 사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간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자식을 눈앞에서 보려니 괴로울 뿐이라고요. 부모와 자식 참 알쏭달쏭한 관계입니다. 하나인 듯 둘인 듯 그 관계는 원래 출발 전부터가 기묘합니다. 우리말 혼몸은 아이를 배제하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견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홀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른 둘이 포개진 두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언어는 비슷한 말과 반대말의 짝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혼몸이 아닌 사람이긴 한데 견몸은 아니라니 이야말로 부모-자식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 말을 쓰임입니다. 그것은 하나이지 않은 둘, 그러나 대립적인 둘이 아닌 타자를 품고 있는 나가 엄마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임신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내 안에 품어 길러내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 생명체가 나와는 세포 구성이나 혈액형도 다릅니다만 그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 나는 아무런 거부 반응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신비하다 못해 이상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화 에이리언 3 1992년처럼 여성이 몸 안에서 자라나는 외계 생명체라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것은 이질성을 배타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단까지 확장한 결과이지요. 이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인간이 실제 출산에서는 태어나는 아기가 주체가 되고 내가 타자가 되어버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후 아기가 자라나면서도 하나이지 않은 둘, 그러나 명백히 분리된 둘은 아니라는 이상함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모 판박이냐며 소위 유전자 결정서를 운운하다가 또 어쩌면 저렇게 부모와 다르냐고 이질성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이리 오묘하니 이동진이 아들 상현을 나무라다가도 무의식 중에 편드는 따위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지에서 또 다른 부모 월선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난 엄마 눈만 보아도 기분이 좋았다. 홍아 이놈 자식이야 하면은 화나는 일도 다 풀어주고 홍이 생모 이민에는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홍이는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는 자기 위치를 보장할 증명서 정도였을 겁니다. 월선이는 홍이의 아비인 용의 정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홍이는 월선을 간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화나는 일이 다 풀어졌답니다. 홍이가 떠올리는 월선이 모습, 그것이 부모-자식 관계가 가진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놓았다고 자식이고 낳기만 하면 부모냐는 말처럼요. 이동진은 아들 상현에게 피는 흘릴 만큼 흘려야 한다 했지만 정작 고통은 아들과 아비들이 같이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처에 딱지가 않고 병이 났고 그렇게 부모가 되어가고 자식이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이며 둘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와 나 아닌 존재 즉 나와 타자의 거리 감각을 배우고 그로부터 나, 너, 우리라는 공동체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박정리의 말 산다는 거는 참 숨이 막히지. 깜깜 절벽 앞에서
언젠가 출판사에 들렀을 때입니다. 저희 책 나 참 쓸모 있는 인간이 출간되고 얼마 안 된 무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편집자님이 그러더군요. 그 책 편집 작업을 해서 그런가? 어느새 토지에 젖어들어 버렸다고. 그럼 이제 토지를 다시 읽고 있는 거냐고 하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다만 토지가 낯설모가 여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였죠. 예를 들면 설거지 하다 말고 산다는 것은 참 숨이 막히제 라며 한숨을 쉬었다나요? 싱크대 앞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로 산다는 거는 참 숨이 막히제라니요. 갑자기 그 기묘한 간격에 눈에 보이는 듯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말은 토지 한복이가 늙음하게 이르러 혼자 말라듯 내뱉은 것입니다. 그의 아비는 최참판댁 당주인 채치수 살인죄로 처형당했고 그 때문에 어머니는 집마당 살구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뿐인 형은 간도로 건너가 일본 순사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가족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기는커녕 그들이 무게에 짓눌려 자기 존재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이 와중에 한보이가 잘 성장해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아간 것 자체가 도리어 놀랍습니다. 더구나 올바른 마음씨는 물론 외로움까지 갖춘 현자 같은 눈빛이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돌밭이 잘 즐기고 못생긴 무공댕이 밝히고 또 밝히는 길가에 잡초 같은 나이가 현자라니요. 한복이 지난 날들에 뿌려진 서러운 눈물은 어쩌면 천지사방 홍수를 일으킬 정도가 아닐까요? 그 혹독한 고통을 다 견뎌낸 늙음하게 일어서야 비로소 막힌 숨 토하듯 산다는 거는 참 숨이 막히제 한 겁니다. 그 말이 설거지하다 밀려나오다니요. 웃자고 한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 편집자만은 아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한복이 저 말이 내게로 스며들었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희 책 낯쓸모 출간을 알린 인터넷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에서도 그랬습니다. 한복이 저 말에 격한 공감을 보내는 이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책이 장별 소제목을 궁리할 때 제일 먼저 한복이 말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렇게 붙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복이만큼 참담하고 쓰라린 삶을 산 것은 아닐 겁니다. 육친이 참혹한 죽음, 그것도 아비는 처형당하고 어미가 생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그 존재 자체가 깡그리 묵살당하는 치욕 등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의 회한 젖은 말이 산다는 거는 참 숨 막히제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모두들 보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이 말에 그리 젖어들었을까요? 의료사회학자 와서 프랭크는 39 나이에 심장마비, 40에는 암을 겪으며 자신이 고통과 질병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을 하나의 범주에 묶을 때 그 고통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어떤 강도로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등이 차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복이처럼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릴 고통인지 혹은 배부른 자의 넋두리처럼 시답지 않은 고통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고통의 무게가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성이 고통이라 할 때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토지에서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이 된다는 말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다. 희망이 없는 캄캄절벽, 어디서 빗줄이 세어 하늘 풀 새날을 기다려 본단 말인가.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은 비단 성환할매나 박서방뿐만은 아니었다. 최서희도 지금 평사리에 내려 있었다. 날개 찢긴 나비,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이 파닥거리지도 않았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조용하게 사람을 바라보았다. 만석굿 살림이 채서이나 나룻배 뱃삭을 선뜻 내놓을 수 없는 박서방이나 눈이 멀어버린 성환할매, 살아보고 싶은 뜻을 잃은 상태는 매일 반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평등했다. 일제 말기 평사리 마을, 지금이 우리가 그때를 암흑기라고 통칭하듯 전쟁은 세계를 번져나갔고 식민지였던 조선은 겹겹으로 괴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절벽 앞에 서 있는 심경이었을 테지요. 만석구 부자 서희도 가난한 소장록 박서방도 애달픈 가족사들이 짊어질 채 눈이 멀어버린 성한 할매도 다 그렇답니다. 이들은 제각각 다른 사연의 고통을 겪은 만큼이나 제각각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조건이나 다름없다 싶습니다. 그러하니 산다는 것은 참 숨이 막히제라는 한목의 말이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공명시켰나 봅니다. 제각각 다르게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공통 경험이 참말로 공평하다지만 기묘하게도 또 이들은 온전한 나만의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라.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무리 극심한 몸의 고통도 그 어떤 정신적 고통도 그 아픔은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저는 20대부터 허리가 아팠던 일이 허다합니다. 가볍게 삐끗한 적도 많고 끙끙거리며 병원을 들락날락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이런 저를 보고 30년 전통의 허리라며 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맞다나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고통을 겪다 보니 재미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을지언정 나머지 육신은 물론 신체 기관들도 멀쩡합니다. 꽤 불평하지만 밥도 먹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허리를 잘 받친 상태라면 당장의 고통은 없습니다. 얼굴도 만장합니다. 아프다는 건 때때로 깜빡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꼼짝달싹도 할 수 없습니다. 누운 채로 무심결에 몸이라도 비틀었다가는 그야말로 아! 소리나는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옆으로 돌아온 울 수만 있다면이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만질 만큼 회복이 되고 나자 내 손으로 양말만 신을 수 있다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기, 앉아서 밥 먹기, 혼자 양말 신기, 푹신한 소파에 앉아 기대에 앉기 등등이 사소한 일상이 특별히 대단한 일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픈 그때의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건강해지고 나서는 그때의 그 절실함이 나 스스로도 어이없고 우스웠습니다. 그때의 절박했던 심정, 힘들었던 감각은 이미 사라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이러하니 우리가 누군가 다른 이의 고통을 공유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인간이 고통 경험이지만 그 고통 자체는 그때 그 당시 내 몫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인간에게 중요한 윤리 덕목으로 공감을 손꼽았나 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닌데도 그 감각을 직접 느낄 수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상상하고 짐작하여 함께하려는 노력, 그 노력이 가다한 곳에서 공감이 만들어지는 것일 테니까요. 한편 아서 프랭크는 질병의 가치를 나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병일수록 우리는 삶의 경계로 데려가 삶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위험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건 질병으로 많은 것이 사라질 수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고통은 내게 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살아왔는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사는 대신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의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가 질병과 관련된 고통에만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우슈피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브랭클은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고통에서 구해주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바로 그 고통 앞에서 인간은 마지막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고통일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신이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꽃길만 걷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재치 넘치는 표현이다 싶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누군들 고생스러운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저 이 괴로움을 견디고 나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었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더 노력하자는 마음이었겠죠. 한데 그런 미래가 영영 올 것 같지 않다는 불안과 절망이 참고 견디자 따위의 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세대 변화를 전적으로 개인이 마음가짐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이 달라졌다는 가시적 증거도 이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때문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자 꽃길만 걷자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꽃길을 원하든 고생길을 원하든 그 정도와 빈도가 다를지언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꼭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경험으로서의 고통의 의미가 있다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 고통은 온전한 나만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면한 삶의 고통에 대해 내가 어찌할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겪은 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꽃길을 걷게 될지 개고생했다며 한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통을 위한 위험한 기회로 삼고 인간이 마지막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고통을 겪기 이전과는 명백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름이 좋을지 나쁠지 불확실하다는 위험은 여전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성어, 진인사 대천명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쩌면 결과를 더 강조하는 냉혹한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농담인 양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운운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진인사라는지 과정이 중요하다니 하는 말은 그저 오래된 명언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신승리나 자기 위안인 것일까요? 그 무엇이라 해석하든 간에 또 그 명언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현실에서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그 결과가 인간이 범주 밖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그 과정이 엄청난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 앞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가혹한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졌던 한복이는 이렇게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산다는 거는 참 숨이 막히지. 그래도 나는 나다. 하나님도 형님도 아니다. 아버지도 형님도 아니다. 네, 그럼 오늘도 산다는 거는 참 숨이 막히지. 그래도 나는 나다. 아버지도 형님도 아니다. 참 한번 생각해보는 문장입니다. 지금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차분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